그 CJ 그룹이 약간 좀 전반적으로 동력이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구원투수 같은 느낌이 올리브영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CJ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에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국내 기업을 꼽자면 유통 쪽에서는 역시 CJ 올리브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님과 함께 올해 25주년을 맞은 CJ 올리브영의 역사와 경영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CJ 올리브영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CJ 올리브영이 처음 설립된 건 몇 년도였나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CJ 올리브영 줄여가지고 올리브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올리브영의 창립 연도는 1999년입니다. 1호점을 신사동에 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국내 최초의 H&B 스토어였습니다. 손표님은 혹시 H&B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 헬스 앤 뷰티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아무튼 그 1호점 매장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및 근교 위주로 이렇게 직영 매장을 늘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1990년대 말이 의약분업 논란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CJ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뭐 감기약, 소화제 이런 일반 의약품하고 건강식품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원래 이제 일본 유통업체인 기미사와 제휴를 해서 올리브영을 선보였던 건데 일단 의약분업 논란이 있으면서 일반 의약품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팔 수 없게 되고 약사 고용도 금지가 되면서 좀 사업적으로 고전하는 시기를 잠깐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홍콩 최대의 드럭스토어를 가진 데어리팜 그룹과 손을 잡고 헬스앤뷰티 스토어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했고요. 2008년에는 CJ가 데어리팜의 나머지 지분까지 전량 인수를 했습니다. 올리브영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뭐 대한민국 어디서나 올리브영을 볼 수 있는데 그쵸.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서울 중심으로만. 네. 그러면 올리브영이 지방에 진출을 시작한 거는 또 언제부터인 건가요? 그 창업 이래 처음으로 지방에 진출한 해가 2008년이었습니다. 부산에 4개의 매장을 낸 게 시작이었고요. 네. 그 사실 2008년이 올리브영이 창업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2009년에는 마의 1,000억 매출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리브영의 이미지를 보면은 항상 이제 업계 1위를 고수해 왔고 네. 또 이제 경쟁자들은 사라지더라도 결국은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네.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것 같은데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뭐 위기가 있을까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업계 1위를 계속 유지해 왔지만 당연히 여러 부침도 있었습니다. 뭐 가령 2010년에 아모레퍼시픽이 올리브영에 입점했던 모든 화장품의 납품을 중단을 하고 철수를 하기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모레퍼시픽이 브랜드숍인 아립다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맹점주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올리브영에 있으면은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보장하기 위해서 제품을 빼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 혹시 선표님은 아립다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가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전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약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안 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이 올리브영에서 빠진 게 되게 타격이 좀 컸어요. 왜냐면은 올리브영의 전체 매출에서 아모레퍼시픽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이 이때 급히 글로벌 소싱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들 그리고 국내 인디 뷰티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키는 걸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긴 안목에서 지켜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왜냐면 이를 계기로 올리브영의 상품 구성과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매장을 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동네에도 좀 있는 거 보니까 네. 가맹점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그 올리브영이 가맹점을 열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매장이 직영점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쯤에 올리브영이 업계 내의 위치가 정말 견고해지면서 뷰티 업계의 슈퍼 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1년에 올리브영의 점포수를 보면 128개였거든요. 이게 2위인 W 스토어가 75개, 네. 3위인 GS 왓슨스가 51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올리브영이 제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W 스토어나 GS 네. 왓슨즈는 현재도 있는 건가요? 지금 사라졌어요. 네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이런 H&B 경쟁 H&B들이 네. 사라지는 동안에도 올리브영은 계속 1위를 차지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면은 2010년대 초반에 그 드러그스토어 전쟁이 되게 활발했어요. 그래서 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이제 사실 정부 규제에서 좀 주춤할 때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드러그스토어가 이제 공격적으로 매장을 막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빅3가 올리브영, W 스토어 여기 코오롱에서 만든 거고요. 네, GS 예, 왓슨스는 GS에서 만든 거고 그 외에도 이마트에서 만든 분스, 농심에서 만든 판도라, 그리고 삼양제네스에서 만든 어바웃 미, 그리고 카페베네에서 만든 디셈버 24, 뭐 이런 데들도 드러그 스토어를 좀 오픈을 했어요. H&B 스토어를 오픈을 했는데 그러나 올리브영의 아성을 위협할 수는 없었다. 근데 사실 2020년도에 들어서도 GS 랄라블라라고 그 왓슨스가 이름 바꾼 거기도 뭐 2위, 롯데 네. 롭스도 3위 이랬는데 사실 1위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리브영은 과거부터 업계 1위였고 굉장히 잘 나왔다. 요거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더 있는데요. 2012년에 CJ그룹이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CJ 오쇼핑, CJ GLS, CJ 대한통운, CJ 올리브영까지 포함된 신유통 사업군의 실적이 제일제당, CJ 푸드빌, CJ 프레스웨이 등의 전통식품 사업군 실적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게 CJ그룹이 이제 59년 만에 CJ 주력 사업이 식품에서 유통과 물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유통업의 일반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은 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실적을 제가 뒤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리브영의 이익률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매장이 많아질수록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2010년대 초반에도 이제 올리브영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내부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그 와중에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회사채도 처음 발행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일단은 올리브영이 뭐 매출이라든지 성장세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 CJ 그룹 안에서도 좀 핵심적인 자회사로 좀 분류가 되는 건 맞죠? 맞아요. 또 합병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 기업명이 좀 바뀌었던 역사도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사실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 게 자회사들이 이렇게 테트리스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2014년에 올리브영과 CJ그룹의 IT 전문 회사죠. CJ 예. 시스템즈가 합병을 해가지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을 한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올리브영 부문, IT 사업 부문 두 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당시에 이 합병에 대해서 이거는 사업적인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CJ그룹의 승계를 위한 그림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2019년에 CJ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정보기술 부분을 이렇게 인적 분할로 떼어냈어요. 그래서 지주사의 100%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고요. 이때 올리브영이 독립법인으로서 그룹 내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좋은 실적을 유지해 왔는데 계속 보여줘 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뭐 상장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 창업 이후에 정말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2020년도에 프리-IPO로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때 들어온 새 주주가 바로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인데요. 이때 22.56%의 지분을 4,1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지주회사인 CJ는 그중에서 이제 1,400억 원의 자금을 증여세를 납부하고 또 CJ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을 하면서 그룹 내 승계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프리-IPO 당시에 올리브영이 우리는 2년 뒤에 2022년에 IPO 하겠다 예고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2022년이 되자 상장 작업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IPO 시장이 얼어붙은 탓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2022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한테는 좀 위기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쵸. 근데 올리브영을 보면 이 시기에 더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도 좀 약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장 방문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거의 모든 유통기업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당연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영은 이때 매장 수를 더 늘리면서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함께 키우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에는 원래 매장 수가 1260개였거든요. 그게 2024년 9월에는 1369개까지 늘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같이 키우는 전략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는데요. 가령 올리브영에 상품을 배송해주는 오늘드림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 혹시 오늘드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올리브영이 오늘드림 서비스가 2018년에 업계 최초로 도입을 한 거였어요. 근데 2021년 5월에 오늘드림 픽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뭐 가까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또 추가적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서비스가 크게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오늘드림의 성공이 올리브영의 온라인 매출 성장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분기 기준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25.9%를 기록하면서 온라인 부문의 매출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올리브영의 창립부터 최근까지의 히스토리를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네. 좀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올리브영의 실적이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만 4조 가까운 매출을 냈어요. 예. 그리고 그간 다소 낮았던 영업이익률도 2023년에는 10%를 넘겼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2024년 말이기 때문에 2024년도의 실적이 궁금하실 텐데 올리브영은 상장을 하지 않아서 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주사인 CJ의 재무제표에는 그 매출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없어서 애석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프를 보시죠. 올리브영의 3분기 매출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4년 3분기 실적 보시면 3조 5천억 원인데요. 예, 예. 2023년에 전체 매출이 아까 3조 8,9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024년도 3분기만에 2023년도의 전체 실적의 90%를 따라 잡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상 4조 매출을 넘기는 건 이제 거의 확실히 됐다고 볼 수 있고요. 5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리브영이 해외 진출을 좀 사부작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내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올리브영의 히스토리에 이어서 그 뭐 실적까지 살펴봤는데 최근 실적까지 네.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의 지배 구조에 일정 부분의 그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지배 구조를 보면 CJ 주식회사가 51.15%의 지분을 보유해서 1대 주주고요. 2대 주주로는 코리아 H&B 홀딩스가 22.56%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리아 H&B 홀딩스가 아까 프리-IPO 때 올리브영의 지분을 인수했던 글렌우드 프라이빗 네. 에쿼트가 만든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최대 주주 CJ 51.15% 지분 갖고 있고요. 2대 주주가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로 22.56% 갖고 있는데 이게 2023년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2024년에 올리브영이 글렌우드 PE에 팔았던 지분 22.56% 가운데 절반인 11.3%를 자사주 형태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한은행이 참여한 SPC가 사들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글렌우드 PE가 올리브영의 지분 전량을 2022년에 4,1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024년에 얼마에 팔았냐? 7,80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 지분 재매입 과정에서 책정된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는 참고로 3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변동사항은 2024년 상반기에 나오는 감사보고서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리브영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단 상장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올리브영이 이미 시장의 완전한 지배자가 됐고 가파른 성장세를 꽤 오래 유지를 하고 있어서 상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2022년에 철회했는데 그 상장을 2025년쯤에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솔직히 올리브영이 상장이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장인 현상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올리브영이 굉장히 글로벌 트렌드가 된 K뷰티의 중심에 있거든요. 특히나 인디 뷰티 브랜드 시장에서 올리브영이 가진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사실 현재 전반적으로 좀 동력을 잃은 그 CJ 그룹이 약간 좀 전반적으로 동력을 잃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구원투수 같은 느낌이 올리브영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CJ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에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는 이제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인데 제가 최근 뷰티 관련 스타트업 네. 관련해서 방송도 네, 많이 하고 기사도 그러셨죠. 많이 썼는데 그 배경에도 올리브영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앞으로도 잘 살펴봐야 될 회사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또 뷰티 산업에 대해서 잘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방송에서는 2024년을 기점으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올리브영의 히스토리와 경영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올리브영이 나날이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그 행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도 올리브영의 전략과 행보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또 이렇게 기사로도 다루고 방송으로도 다루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는 IT 테크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